요새가 어느 정도 안정을 갖췄을 때 지사로부터 편지가 왔다. 국경에서의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면 주의회에 출석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편지를 보낸 건 주의회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도 어서 내가 돌아와 주의회에 출석하라고 재촉했다. 나는 계획했던 세계의 요새가 세워졌고 주민들도 그 보호 아래에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의 권고대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런 결정을 내린 데에는 우리 요새를 찾아온 뉴 잉글랜드의 장교 플랫펌 대령이 나 대신 요새의 지휘를 맡기로 승낙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그는 인디언 전쟁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보다 훨씬 잘 지휘해 줄 것이라 믿었다. 나는 곧바로 대령에게 위임장을 주고 수비대를 사열시켰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대령을 소개하면서 군사적으로 전문가이므로 요새를 지휘하는 데 적임자라고 했다. 그런 다음 짧은 훈시를 끝으로 일동과 요새의 작별을 구했다. 호의를 받으며 베들레헴까지 온 나는 그간의 피로를 풀기 위해 그곳에서 며칠 머물렀다. 도착한 첫날 나는 훌륭한 침대에 누웠으면서도 전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느새 헛간 바닥에서 담요 한두 장으로 견디며 자던 것이 몸에 익숙해져 버린 탓이었다.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 나는 모라비아 교도들을 자세히 관찰했다. 그들은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함께 일했으며 식사도 함께 했다. 심지어 잠도 공동 숙소에서 잤다. 그들의 숙소에는 천장 바로 밑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작은 구멍이 여러 개 있었는데 내가 보기엔 환기를 위한 장치 같았다. 제법 괜찮은 생각이었다. 그들은 모두 친절했다. 어떤 이는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마을의 이곳저곳을 보여주기도 했다. 덕분에 난 그들의 교회에도 가보았다. 그곳에서 난 바이올린, 오보에, 플룻, 클라리넷 등의 악기가 오르간과 어울려 만들어낸 아주 훌륭한 음악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기혼 남자들, 부인들, 젊은 남자들, 젊은 여자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로 나눠서 따로 예배를 보았다. 그 중에서 내가 본 예배는 어린 아이들의 것이었다. 아이들은 들어오는 순서대로 줄을 지어 의자에 자리를 잡았다. 이들은 다시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서 각각 같은 성별의 선생에게 지도를 받았다. 설교는 착한 행동을 하도록 구슬리는 내용이었는데 아이들 수준에 잘 맞춰져 있었고 또 재미있었다. 아이들은 끝까지 질서정연하게 행동했다. 그런데 얼굴빛이 창백한 것이 어딘지 모르게 아파 보였다. 내 생각에는 집안에만 있다 보니 운동 부족이 된 것 같았다. 나는 전에 모라비아 교에서는 제비를 뽑아서 배우자를 정한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넌지시 물어본즉 그렇기는 한데 그건 특별한 경우에만 국한된다고 했다. 보통은 청년이 결혼을 하고 싶으면 자기가 속한 그룹의 연장자에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청년의 연장자가 젊은 여자들을 감독하고 있는 여자 연장자와 청년에게 어울릴 만한 여자를 의논한다. 연장자들은 자기들이 관리하는 젊은이들의 성미와 기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와 누구를 결혼시키는 것이 좋을지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다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다. 때문에 모두들 그들이 정한 것에 동의했다. 하지만 한 청년에게 어울릴 만한 처녀가 두서넛이 된다면 문제였다. 이처럼 어느 누구로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때 바로 이럴 때 제비를 뽑아 결정한다는 것이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과 의지로 결혼을 하는 게 아니었다. 난 이 때문에 불행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본인들 멋대로 결혼해도 불행한 일은 생깁니다. 맞는 말이었다. 결국 난 입을 다물고 말았다. 필라델피아에 돌아와서 보니 퀘이커 교도들 제외한 거의 모든 주민들이 시민병에 참여해서 여러 중대를 편성했을 뿐만 아니라 법안에 따라 대위, 중위, 소위를 임명하는 등 잘 진척되고 있었다. 비 박사는 나한테 와서 새로운 법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데 자신이 애를 썼다고 말했다. 난 내가 쓴 대화집 때문이라고 속으로 우쭐하고 있었지만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때문에 늘 하던 대로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한편 장교들은 회의를 열어 나를 연대장으로 추대했다. 나는 전과 달리 흔쾌히 승낙했다. 지금은 중대가 몇 개였는지 잊었지만 대략 1200명쯤 되는 믿음직한 군인과 6개의 예선포 그리고 1분에 12발이나 쏠 수 있는 숙련된
포병 1개 중대를 사열했다. 내가 처음 연대를 사열하던 날 군인들이 집에까지 배웅해줬는데 경의를 표한다고 문 앞에서 총을 몇 발 쏘는 바람에 유리로 된 전기 실험기구 몇 개가 깨져버렸다. 그런데 새로 얻게 된 연대장이란 직함도 유리 기구처럼 얼마 안 있어 깨져버리고 말았다. 영국에서 이 법률을 폐지하면서 우리의 임무도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다음은 내가 연대장을 하고 있던 짧은 기간 중에 생긴 일이다. 그때 난 버지니아에 갈 일이 있었는데 도시 경계까지 나를 경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 내 연대의 장교들이 우리 집 앞으로 몰려왔다. 그들이 도착한 건 내가 막 말을 타려고 했을 때였다. 30명 내지 40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모두 제복을 반듯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물론 난 그들의 계획에 대해 사전에 들은 바가 없었다. 만일 내가 알고 있었더라면 그런 짓은 못하게 했을 것이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티를 내는 것은 내 비위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미 와 있는 이들을 물리칠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다. 하는 수 없이 경호를 받았는데 그들은 나를 더욱 거북하게 만들었다. 장교들이 내 좌우에서 칼을 빼든 채로 말을 타고 따라왔던 것이다. 그 일은 영주로 화나게 하고 말았다. 누군가가 편지로 영주에게 이 우스꽝스러운 경호를 알려줬는데 자신이나 자신이 임명한 지사들도 그렇게 지극한 예를 받아본 일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 문제였다. 그는 그런 예우는 왕족 중에서도 왕자쯤은 배워야 받는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나는 공중 예법이라고는 하나도 몰랐다. 때문에 어쩌면 그의 말이 옳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쨌든 면세법안 때 문제에 있어서 영주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 내게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영주는 그 일로 인해 더 큰 반감을 갖게 되었다.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다. 결국 영주는 장관에게 주의회에서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현금, 징수 법안의 통과를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나를 고발했다. 이는 국왕의 업무에 큰 걸림돌이며 특히 장교들과 버린 분에 넘치는 행진은 무력으로 이 지역 영권의 영주의 권한을 빼앗고 말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영주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최신 장관 에바라드 포크너 경에게 내 지위를 박탈하라는 청원을 넣었다. 하지만 에바라드 포크너 경은 나를 불러 가볍게 충고하는 것으로 끝냈다. 지사와 내가 속해 있던 주의회 사이의 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지사와 나 사이의 우정은 변함없었다. 여전히 예의 바른 교제가 계속되었다. 개인적으로 충돌한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여기에는 변호사였던 그의 직업적인 습성이 한몫했다. 그도 자신의 교서에 대한 반박문을 작성하는 것이 나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내게 단 한 번도 이 일로 화를 낸 적이 없었다. 자신은 영주 측 변호사이고 나는 주의회 측 변호사일 뿐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그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면 내게 의논을 하러 오곤 했다. 그리고 자주는 아니었지만 내 충고를 받아들이기도 했다. 그런 우리가 한마음으로 한 일이 있다. 바로 브래드독 장군의 부대의 식량 등 물자를 공급한 일이었다. 그런데 브래드독의 패전 소식이 들리자마자 그는 내게 사람을 보내 변방의 경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을 물어봤다. 그때 내가 어떤 충고를 했는지는 잊었지만 짐작하건대 덤바 대령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를 설득하라고 했던 것 같다. 즉 그의 부대를 변방에 배치해서 수비를 한 후 우리 군대가 그곳에 도착하면 그때 다시 원정을 떠나게 한다는 계획이었다. 내가 전방에서 돌아왔을 때 지사는 내게 우리 주 군대의 사령관이 돼서 듀케인 묘세를 탈환하기 위한 원정을 떠나라고 했다. 덤바 대령과 그의 휘하 장교들은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그 일을 맡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나는 지사의 말대로 군사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다. 실제로 지사도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과장해서 나를 지켜 세우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에게 대한 사람들의 지지와 군인을 모집한 데 유용하리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또 주의회는 내가 사령관이 되면 영주에게 세금을 거두지 않더라도 기부금 쪽으로 영주들로부터 많은 돈을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난 그 제의를 거절했다. 지사는 내가 기대한 것만큼 움직여주지 않자 그 계획 자체를 취소하고
곧바로 지사직을 그만뒀다. 그 후임으로는 앞서도 말했듯이 데니 데이가 임명되었다. 8. 하늘로 연을 날리다. 신임지사 재임 시절에도 나는 열심히 공무 활동을 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내가 과학자로서 유명해지게 된 경위를 좀 설명해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1746년에 보스턴에 간 나는 그곳에서 최근 스코틀랜드에서 왔다는 스펜스 박사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내게 전기 실험 몇 가지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는 그리 숙달된 과학자는 아니었다. 때문에 실험을 완전하게 해내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실험 자체가 흥미롭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내게는 전혀 새로운 분야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내가 필라델피아로 돌아온 지 얼마 안 있어서 런던 왕립학회의 회원인 콜린슨 씨로부터 소포 하나를 받았다. 그것은 우리 회원제 도서관 앞으로 온 것이었는데 사용 설명서와 함께 실험에 사용하는 유리 실험관이 들어 있었다. 나는 시간이 날 때마다 보스턴에서 본 실험을 되풀이해 봤다. 수없이 연습한 끝에 설명서에 나와 있는 실험 외에 몇 가지 새로운 실험들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내 실험은 사람들에게 신기한 구경거리였다. 얼마 동안 우리 집은 이 새로운 광경을 보러 오는 사람들로 언제나 북적대야만 했다. 사실 실험을 할 때 방문자가 많다는 것은 그리 달가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 짐을 친구들과 좀 나눠줄 계획을 세웠다. 즉 유리 공장에 부탁해서 똑같은 유리관을 여러 개 만들어 이것을 친구들에게 주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 말고도 실험가들이 여러 명 생겨났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능숙한 솜씨를 보여준 건 키너슬리 씨였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돈을 받고 실험을 보여주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그러고는 실험 내용을 순서대로 기록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곁들인 강의록도 2개나 써주었다. 키너슬리 씨는 내 제안을 받아들였고 공개 실험을 위해 멋진 실험 기구들을 마련했다. 모두 내가 그때 대충 만들어 사용했던 것들을 전문가에게 맡겨 세련되게 정비한 것들이었다. 그의 공개 실험은 언제나 만원이었고 결과도 만족스러웠다. 얼마 후 그는 각 지방을 순회하며 공개 실험을 했고 그로 인해 상당히 많은 돈을 벌었다. 다만 서인도 제도에서는 다른 곳보다 습기가 많아서 실험이 다소 어려웠다고 한다. 우리가 이렇게 실험에 매달릴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 콜린슨 씨가 유리 시험관들을 보내줬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나는 그 기구를 이용하여 성공을 거둔 실험의 결과를 그에게 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몇 통의 편지를 써서 우리들이 한 실험과 그 결과를 알려줬다. 그는 그 내용을 런던 왕립학회에 제출했는데 회원들은 회부에 실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 중에는 번갯불과 전기가 동일하다는 내용의 논문도 있었는데 나는 이것을 학회의 회원이자 옛날부터 아는 사이였던 미첼 박사에게 따로 보냈다. 하지만 박사는 답장을 통해 그 논문을 학회에서 읽었다가 전문가들의 비웃음을 샀다고 전해왔다. 하지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 바로 포더길 박사였다. 그는 이 논문을 보더니 그냥 썩히기에는 아깝다면서 출판을 권유했다. 이에 힘입은 콜린스 씨가 내 논문을 젠틀맨스 매거진의 발행인인 케이브 씨에게 주었다. 하지만 케이브 씨는 잡지에 싣는 대신 소책자로 만들었고 거기에 포더길 박사가 쓴 서문을 실었다. 그 편이 돈벌이가 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았다. 그의 예상은 적중했다. 그 책은 후에 내용이 더 추가되어 4절판짜리 책 한 권이 되었고 2쇄, 3쇄를 넘어 5쇄까지 찍었다. 결국 그는 인세 한 푼도 지불하지 않고 큰 돈을 벌어들였다. 그러나 대중적 인구와는 달리 논문이 영국 학회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한참 뒤였다. 한편 학회의 주목을 받기 전 이 논문을 읽은 프랑스인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프랑스는 물론이고 유럽 전역에서 명성이 자자했던 과학자 비퐁 백작이었다. 그는 논문을 식물학자였던 달리 바르시에게 프랑스어로 번역시킨 후 파리에서 출판했다. 그런데 이 책은 놀래 신부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다. 그는 궁정 물리학 교사이자 훌륭한 실험가였는데 이미 전기에 관한 이론을 세우고 발표한 그 분야의 전문가였다. 그런 그에게 이 논문은 지금까지 통용되었던 자신의 이론을 뒤흔든 것이었다. 게다가 이런 논문이 식민지에 불과한 아메리카에서 나왔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이론에 흠집을 내기 위해 파리의 적들이 농간을 부린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후에 필라델피아에
플랭클린이란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가 쓴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내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글을 써서 책으로 출판했다. 그 책은 자신의 학설을 변호하고 내가 한 실험과 그것으로부터 도출된 명제들이 틀렸다는 것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 상황이 이쯤 되고 보니 나도 놀래 신부에게 내 실험과 이론을 옹호하는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바꿨다. 내 글이 실험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뿐이어서 누구나 따라해보면 금방 입증할 수 있을 것이지만 만에 하나 실험에 실패해서 다른 결론이 나오면 내 이론을 옹호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박에 빌미를 줄 것이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내 이론은 아무 뒷받침 없이 마구잡이로 공표한 것이 아니었다. 관찰의 결과로 도출한 가설의 하나였다. 때문에 일일이 변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더구나 나와 놀래 신부는 사용하는 언어가 달랐다. 때문에 잘못했다가는 서로의 뜻을 달리 이해하여 의미 없는 논쟁을 계속할 수도 있었다. 실제로 놀래 신부가 쓴 편지 중에는 번역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생긴 오해에서 비롯된 것도 있었다. 이런 이유로 난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새로운 실험을 하나라도 더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고 결국 놀래 신부에게 반박 편지를 쓰지 않았다. 내 선택은 현명했다. 왜냐하면 내 친구이자 프랑스 왕실 과학협회 회원이었던 르 로이씨가 나를 대신해서 내 이론을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이를 계기로 내 논문이 실린 책은 이탈리아어, 독일어, 라틴어로 번역되어 유럽 전역에 퍼져나갔다. 그와 더불어 놀래 신부의 이론을 밀어내고 유럽 과학자들 사이에서 유력한 학설로 채택되었다. 결국 놀래 신부는 직계 제자인 B씨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이론을 신봉한 마지막 사람이 되고 말았다. 내 책이 갑자기 세상에 알려지게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달리바르 씨와 르 로이 씨 두 사람이 책에 나와 있는 실험 중 하나를 실제로 성공시켰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마래에 모여 구름 속에서 번개를 유도하는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이 성공했다는 것이 알려지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일제히 내 책으로 쏟아졌던 것이다. 특히 물리학 실험 장비를 가지고 물리의 강의를 하고 있던 르 로이 씨는 이 실험에 필라델피아 실험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여러 차례 실험을 반복했다. 심지어 국왕과 궁정인들 앞에서도 실험을 거행했다. 그러고 나자 너도 나도 실험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르 로이 씨의 실험 얘기나 그로부터 얼마 안 있어 내가 동일한 실험을 위해 필라델피아에서 연을 띄웠고 그로 인해 전기의 정체를 밝히는 데 성공했을 때의 기쁨은 여기에 굳이 쓰진 않겠다. 둘 다 전기 역사를 다룬 책에 다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유럽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동안에도 영국 학회는 잠잠하기만 했다. 그때 영국 의사인 라이트 박사가 파리에 갔다가 내 실험이 크게 인정받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곧바로 런던 왕립학회의 회원이었던 친구에게 이 사실을 편지로 알리고 왜 이 실험이 영국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 일로 학회는 전에 받았던 편지를 다시 심의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왓슨 박사가 그 편지에 실린 실험과 내가 제시한 이론을 요약한 후 나에 대한 칭찬을 써서 학회 회고에 실었다. 여기에 제주꾼이던 켄튼 씨가 끝이 뾰족한 낚싯대를 이용해 구름 속에서 번개를 찾는 실험을 해 성공했다는 보고를 학회에 했다. 그러자 학회는 전에 나와 내 이론을 경시한 것을 만회하고도 남을 만큼 보상을 해주었다. 또 내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런던 왕립학회의 회원으로 추대했을 뿐만 아니라 관례상 내야만 하는 회비 25길도 면제시켜 주었으며 무료로 회보를 보내주기까지 했다. 그뿐 아니었다. 1753년에는 영광스럽게도 고드프리 코플리상을 4개 수여했다. 수상 당일 학회 회장 매클스 필드 경은 멋진 연설로 나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도 했다. 메달은 데니 지사가 영국에 가서 직접 학회로부터 받아왔다. 그리고 시가 나를 위해 마련한 특별한 연회에서 내게 전달해 주었다. 지사는 그 자리에서 오래전부터 명성을 익히 듣고 존경하고 있었다면서 정중하게 존경심을 표현해 주었다. 식사가 끝난 후 가볍게 술을 마시고 있자니 지사가 나를 따로 불렀다. 그는 나를 별실로 데리고 가서는 행정 업무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조언을 해줄 사람은 나뿐이라는 얘기를 영국 친구들로부터 들었다면서 조언을 부탁했다. 또 나와 좋은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도 했다. 그날 우리는 참으로 많은 얘기를 나눴다. 그는 영주가 우리 주에 특별한 호의를 가지고 있다면서
그동안 끌어온 면세 문제만 양보해주면 우리 모두 특히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이고 자신과 주민들 사이에도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했다. 만약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충분한 사례와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우리의 얘기가 길어지자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이 마데리아주 한 병을 별실로 들여보냈다. 지사는 술을 꽤 마셨고 취기가 올라갈수록 회유와 보상의 크기를 더욱 부풀려 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그럴수록 내 정신은 말짱 해저만 같다. 그때 나는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 고맙게도 전 영주님의 신세를 져야 할 형편은 아닙니다. 설사 신세를 지고 싶어도 주의회 한 사람으로서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영주님께 반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지사님께서 하시는 공무가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만 하면 저보다 열렬하게 지지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 제가 그 조항에 지금껏 반대해온 이유는 그것이 영주님 한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자 주민들에게는 큰 손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사님께서 저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은 고맙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사님께서 행정 업무를 수월히 해가실 수 있도록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단지 전임자들처럼 불행한 훈령을 내세워서 대립을 만드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지사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업무가 시작되자마자 주의회와 지사는 또다시 같은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기 시작했다. 나는 여전히 면세 조항을 반대했다. 서기로서 영주의 훈령을 받아본 후 비평을 쓰곤 했는데 그에 대한 기록은 의회 의사록과 훗날 출판한 역사적 개관이란 책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와중에도 토마스 지사와 그랬던 것처럼 나와 데니 지사와의 사이에는 개인적인 감정은 하나도 없었다. 우리는 자주 만나 어울리곤 했다. 그는 박식한 사람이었다. 세상 사이도 밝아서 그와 얘기를 하고 있으면 좀처럼 화제가 떨어지는 일이 없었다. 그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언제나 재미있었고 또 유쾌했다. 어느 날 그는 내게 뜻밖의 소식을 전해주었다. 나의 옛 친구인 렐프가 아직 살아있으며 현재 영국에서 제일 가는 정치 평론가로 명성을 날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프레드릭 왕자와 국왕 사이의 논쟁을 중재한 사람도 바로 그라고 했다. 그 덕분에 그는 300파운드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지사는 렐프가 산문 쪽에서는 제법 1류급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말도 했다. 하지만 포프가 빈정댔던 것처럼 정작 시인으로는 그리 이름을 날리지 못했다. 구 무능한 지휘관은 사태를 악화시킨다. 지사와 주의회 간의 대립은 마치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결국 주의회는 영주가 주민의 권리뿐 아니라 국왕에 대한 봉사에도 어긋나는 훈령을 지속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지사를 구속하고 있다고 보았고 국왕에게 영주를 고발하는 탄원서를 보내기로 했다. 나는 이번에도 그들의 대표가 되어 그 탄원서를 가지고 영국에 가게 되었다. 이 결정에 앞서 주의회는 6만 파운드, 그중 1만 파운드는 장군인 로던 경에게 주기로 했다. 그를 영국 황실에 헌납한다는 법안을 지사에게 제출했는데 지사는 영주의 훈령에 따라 이 법안의 통과를 단호히 거절했다. 어쨌든 나는 위임받은 대로 영국으로 가기 위해 모리스 선장과 함께 마침 뉴욕에 정박하고 있던 우편선을 타기로 했다. 그래서 배에다 필요한 짐과 식료품을 실었는데 그때 로던경이 필라델피아에 도착했다. 로던경은 지사와 주의회의 분쟁 때문에 국왕 폐하에 대한 봉사가 방해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양자의 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러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쌍방의 이유를 듣는다 하면서 지사와 나에게 회견을 청해왔다. 지사와 나는 그의 요청에 응했다. 나는 주의회를 대표해서 당시에 공문서에 기록된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해서 말했다. 그것들은 내가 써서 주의회의 의사록과 함께 인쇄한 것이었다. 지사는 영주들에게 하달받은 훈령을 변호하면서 자신은 그것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일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지사 자리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일단 로던경이 권하면 모험을 해볼 심산인 것도 같았다. 나는 내가 로던경을 설득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지사에게 훈령을 따르지 말라고 권유할 것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결과는 반대였다. 오히려 나에게 주의회를 설득해 달라고 한 것이다. 아울러 국왕의 군대는 국경 방위를 위해서는 더 이상 파견되지 않을 것이며 방위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우리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또 만약 그렇지 않으면 국경은 적으로부터의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나는 회담의 결과를 주의회에 보고하고 몇 가지 결의안을 기초해 제출했다. 그것은 우리의 권리를 선언함과 동시에 지금은 외부의 압력과 강제로 잠시 권리의 이행을 연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이는 근본적인 권리 포기와는 다른 것이었다. 이 결의안에 따라 주의회는 지금껏 고수하던 법안 대신 영주의 훈령에 순응하는 다른 법안을 작성해 통과시켰다. 그로써 나는 자유가 되었고 마음 놓고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내가 회담과 법안 통과를 위해 기다리는 사이 내 물건들을 실은 우편선이 먼저 떠나버린 것이었다. 그 때문에 난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 그리고 그 손해에도 불구하고 내게 돌아온 것이라고는 로던경이 내게 전한 감사의 인사가 전부였다. 법안 통과에 따른 모든 공은 로던경에게 돌아갔던 것이다. 로던경은 나보다 먼저 뉴욕으로 떠났는데 원래 우편선의 출발 시일을 결정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 당시 뉴욕에는 두 척의 우편선이 정박하고 있었고 로던경은 내게 그중 한 척이 얼마 안 있어 출발할 거라고 알려줬다. 나는 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정확한 출항 날짜와 시간을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경은 이런 대답을 주었다. 배는 다음 토요일에 출항하도록 명령을 내려놨습니다. 하지만 월요일 아침까지만 가면 충분히 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만 말하는 것이니 혼자만 알고 계십시오. 하지만 그 이상 늦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나는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 나룻배에 사고가 난 탓이었다. 결국 내가 도착한 것은 월요일 점심이 지나서였다. 그날은 바람이 잔잔해서 출항하기에 더없이 좋았다. 때문에 나는 배가 이미 떠나 버렸겠거니 하며 걱정을 했다. 하지만 배는 아직 항구에 정박해 있었고 출항은 다음 날에 한다고 했다. 나로서는 천만다행한 일이었다. 이제 나는 마음 놓고 배가 떠나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나뿐 아니라 모두들 곧 유럽으로 출발하게 될 것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그것은 로던경을 잘 모르고 한 소리였다. 그는 결단력이 없다는 큰 단점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내가 뉴욕에 도착한 것은 4월 초순이었다. 그런데 배가 항구를 벗어난 것은 6월 말이 되어서였다. 내가 도착했을 당시만 해도 우편선은 두 척이나 출항 준비를 마쳐 놓고 있었다. 하지만 경이 자꾸만 내일 하고 미루는 통에 출항일은 계속해서 뒤로 미뤄졌다. 영국에 보내야 할 편지가 잘 써지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였다. 그러는 동안에 또 다른 우편선이 도착했다. 그 배 역시 한동안 뉴욕항을 떠나지 못했다. 6월 말 우리가 출항하기 직전에는 네 번째 배가 머지않아 도착하게 되어 있었다. 내가 타기로 하는 배는 그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항구에 머물고 있었다. 때문에 출항도 제일 먼저 하게 되어 있었다. 출항일이 미뤄지는 동안 항구에 묶여 있던 우편선들은 예약이 모두 끝났고 승객들은 승선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사람들은 초조해졌다. 상인들은 편지와 어음 그리고 가을 물건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러나 로던경은 사람들의 걱정거리에 어떻게 되든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그의 편지는 좀처럼 완성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늘 펜을 들고 책상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써야 할 편지가 많은 모양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다. 나는 인사를 하기 위해 경을 찾아갔다가 대기실에서 필라델피아에서 온 이니스라는 심부름꾼을 만났다. 그는 데니 지사가 로던 경에게 보내는 편지를 가지고 왔다고 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의 친구들이 내게 보낸 편지도 있다면서 몇 통의 편지를 내게 건네줬다. 나는 답장을 그가 돌아가는 편에 보내려고 언제 떠나는지 어디에서 숙박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는 내일 아침 9시 로던경이 답장을 받으러 오라고 했다면서 용모가 끝나면 바로 떠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그날 안으로 편지를 그에게 주었다. 2주일 후 나는 같은 장소에서 그를 또 만났다. 아니 이니스 벌써 갔다 온 건가? 갔다 오다니요. 아직 가지도 못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린가? 2주일 동안 저는 매일같이 이곳에 와서 로던경이 답장을 주시기만을 기다렸지만 아직도 편지를 다 쓰지 못했다고만 하시네요. 굉장한 문필가이신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있겠나? 늘 책상에 앉아 뭔가를 쓰고 계시는 것 같던데. 그건 그렇죠. 그렇지만 로던경은 그림 속의 세인트 조지 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말은 타고 있지만 뛰는 법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이 심부름꾼의 관찰은 더없이 정확했다. 얼마 후 피트 수상은 로던경을 해임하고 에머스 장군과 울프 장군을 임명했는데 런던에서 들은 바로는 그 이유가 그에게서 어떤 보고도 받은 일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보고를 받은 일이 없어서 난 도대체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소. 아무튼 이제나 저제나 출항만을 기다리고 있던 세 척의 우편선은 샌디 훅에서 정박 중이던 함대와 합류했다. 그러자 승객들은 벼랑간 출항 명령이 떨어지기라도 해서 배를 놓치는 것이 아닌가 싶어 차라리 배 안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내 기억이 틀림이 없다면 우리들은 무려 6주나 배에 머물러 있었다. 때문에 항해 중에 먹으려고 실었던 식량이 바닥났고 결국 다시 사들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갑자기 로던경과 그의 전 군대는 함대를 타고 요새 공격을 위해 루이스버그로 떠나버렸다. 떠나기 전 로던경은 정박해 있던 우편선들에게 편지가 준비되는 대로 받아 가라는 명령을 내렸다. 우편선들은 그의 말을 믿고 함대 가까이에 머물렀다. 그렇게 닷새가 지났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탄 배에 출항 명령이 내려졌다. 그리하여 나는 겨우 함대 곁을 떠나 영국으로 향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머지 두 척의 우편선은 출항 명령서를 받기 위해 장군을 따라 헬리팩스까지 끌려갔다. 장군은 거기서 얼마간 머물며 요새에 대한 모의 공격을 실시했다. 그러더니 이번엔 갑자기 루이스버그를 공격하려던 계획을 포기한 후 전 군대를 이끌고 뉴욕으로 돌아와 버렸다. 두 척의 우편선과 그 배에 타고 있던 승객을 거느린 채로 말이다. 그런데 로던경이 뉴욕을 비운 사이 조지 요새는 프랑스군과 인디언의 공격을 받고 적의 손에 떨어졌다. 이때 항복했던 많은 수비병들이 인디언에 의해 학살되었다. 어쨌든 그때 발이 묶였었던 우편선 중에 한 척의 선장인 보넬 씨를 런던에서 만났는데 그의 얘기로는 한 달 동안 출발하지 못한 탓에 조개 껍질이나 해초 등이 들러붙어 배 및 창이 심하게 더러워졌다는 것이었다. 속도가 생명인 우편선의 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 그래서 보넬 씨는 배 밑창을 청소해야 했으니 사나흘의 여유를 달라고 로던경에게 부탁했다. 그랬더니 장군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하루 만에 끝내게. 더는 안 돼. 왜냐하면 자네 배는 모레 출발해야 하니까 말일세. 선장은 하루도 없이 청소를 포기했다. 하지만 그 후로 또 배는 석 달 동안이나 출항하지 못했다. 또 나는 보넬 선장이 이끄는 배의 승객이었던 사람과 만난 일도 있었다. 그는 로던경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할 정도로 몹시 분개하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로던경은 금방이라도 출발할 것처럼 해서는 그들을 오랫동안 뉴욕에 붙잡아 두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헬리팩스까지 끌고 갔다가 다시 뉴욕으로 데려왔던 것이다. 물론 나는 그가 정말로 소송을 제기했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른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해했다. 그 일로 인해 그가 입은 상업상의 손해는 실로 막대한 것이었을 테니 말이다. 일련의 일들을 지켜보면서 나는 대체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대군을 지휘하는 중책을 맡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세상 일에 조금 더 많이 알게 된 지금은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지 않는다. 어쨌든 브래드독 장군이 전사한 뒤 로던경이 아니라 셜리 장군이 지휘를 맡았다면 전쟁을 훨씬 훌륭하게 치렀을 것이라는 건 분명하다. 1756년에 로던경의 한 종부는 어리석은 짓이었다. 순전히 혈세를 낭비한 것이었으며 우리에게는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줬다. 반면 셜리 장군은 직업 군인도 아니었지만 분별력이 있고 총명도 했으며 타인의 충고에 귀 기울일 줄 알았다. 또 현명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나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민첩하고 적극적이라는 점에 있어서도 로던경보다 나았다. 로던경은 식민지를 수비하는 대신 대군을 거느리고 헬리팩스까지 가서 쓸데없는 짓을 하다가 조지 유세를 적에게 빼앗겼다. 그뿐 아니었다. 오랫동안 곡물 수출을 금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해서 무역을 압박했고 우리의 상거래를 어지럽혔다. 명목상으로는 적의 군량 보급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영국 본토의 상인들에게 유리하게 곡물 가격을 낮추려고 한 수작이었을 거라고 수군거렸다. 그리고 곡물 수출 금지 조치를 해제시켰을 때는 찰스턴에 그 소식을 즉각 통지해주지 않아 캐롤라이나 함대가 석 달이나 항구에 더 묶여 있어야만 했다. 때문에 배 바닥은 상당 부분 썩었고 결국 영국으로 돌아가는 도중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내 생각에 셜리 장군은 군대의 최고 지휘관이 되는 걸 별로 달궈하지 않았던 것 같다. 사실 군 업무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으니 그도 그럴만했다. 로던경이 장군으로 취임할 때 나도 초대를 받았는데 셜리 장군도 전임자로서 참석했다. 취임식 만찬은 뉴욕시가 주관했는데 장교, 시민, 다른 주에서 온 축하 사절 등으로 장소가 비좁을 정도였다. 때문에 준비한 의자가 모자라서 근처에서 빌려와야만 했다. 그 중에는 아주 낮은 의자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바로 그 의자에 셜리 장군이 앉게 되었다. 그때 나는 바로 옆에 앉아 있었다. 장군님, 의자가 너무 낮군요. 다른 걸 가져오라고 해야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셜리 장군은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프랭클린 씨. 원래 낮은 의자가 더 편한 법이랍니다. 어쨌든 나도 우편선이 출발하지 않아 오랫동안 뉴욕에 붙들려 있었다. 그러는 사이 나는 내가 브래드독 장군에게 납품한 식량 등 물품에 대한 회계 보고를 받았다. 나는 그 일을 할 때 많은 사람을 고용했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고 새롭게 청구해야 하는 것도 있었다. 어쨌든 나는 회계 보고서를 로던경에게 제출하고 잔금을 지불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것을 담당 장교에게 검토해보라고 했고 담당 장교는 영수증과 물건을 일일이 대조한 후 틀림없다고 증명해줬다. 로동경은 담당 장교의 보고를 받자 지불계 지불 명령서를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말뿐이었다. 여러 차례 그를 찾아가 봤지만 결국 출발하기 직전까지도 받을 수 없었다. 대신 그는 이런 말을 했다. 전임자가 쓴 비용을 내가 지불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 하지만 영국에 가서 이 회계 보고서를 재무성에 제출하면 곧 받아낼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기가 막혔다. 전 이번에도 뜻하지 않게 지체 않은 통에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전 그 일로 수수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저 일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걸 돕기 위해 제 사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 돈을 받는 것이 이렇게 번거롭게 지연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봐요, 플랭클린 씨. 비록 공식적으로 수수료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 일로 당신이 아무 이익도 얻지 못했다고는 하지 마시오. 이런 일이 대체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군대에 납품하다 보면 을에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는 방법쯤은 알게 되는 것 아니오? 아닙니다. 저는 단 한 푼도 제 주머니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던경은 믿지 않았다. 실제로 그런 일에 종사하면서 막대한 재산을 만든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나중에야 알았다. 결국 나는 지금까지도 그 돈을 받지 못했다. 이 일에 대해서는 후에 다시 말하겠다. 한편 내가 탄 배의 선장은 출항하기 전부터 자신의 배가 무척 빠르다고 떠벌렸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그때 바다에 떠 있던 96척의 배들 중에서 우리 배가 가장 느렸던 것이다. 우리만큼이나 느렸던 어떤 배조차도 우리를 저만큼 앞질러 가버릴 정도였다. 그 원인을 고민하던 선장은 하루는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 배 뒤쪽으로 가서 될 수 있는 대로 돛대에 바짝 붙어 서 있으라고 했다. 배에는 승객까지 합쳐서 40명쯤 타고 있었다. 우리는 선장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자 속도가 빨라지더니 다른 배들을 추월하기 시작했다. 뱃머리에 짐을 너무 많이 실었던 게 원인이었던 것이다. 선장은 선원들에게 짐을 배 뒤로 옮기라고 했고 덕분에 선장이 떠벌린 것처럼 가장 빠른 배가 되어 대서양을 건넜다. 선장은 이 배가 한때는 평균 13노트, 즉 1시간당 13마일의 속력을 냈다고 했다. 하지만 승객 중에 한 사람이었던 영국 해군 케네디 대령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을 하면서 선장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아마도 측정기의 눈금이 잘못되었거나 속도를 잘못 측정한 것이었을 거라고 했다. 결국 두 사람은 내기를 걸었고 바람이 잘 불 때를 기다려 판결을 내기로 했다. 케네디 대령은 직접 측정기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조사한 후 아무 이상이 없자 직접 측정하기로 했다. 며칠 후 그날은 강한 순풍이 부는 상쾌한 날이었다. 선장은 오늘은 속도가 13노트는 충분히 날 거라고 호언장담했다. 케네디 대령의 측정 결과 선장의 말은 사실로 판명되었다. 결국 대령은 내기에 지고 말았다.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그 일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는 새로 만든 배가 빠른지 아닌지는 실제로 배를 띄워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기술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빠른 배를 본떠서 만들어도 속도가 나지 않기도 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 배의 선원들이나 화물을 싣는 방법, 항해하는 방식 등에 배의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았다. 같은 배라도 선장이 누구인지 화물을 어디에 실었는지 또 어떻게 실었는지에 따라 그 속도에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배를 만드는 사람이 배를 운행하고 짐을 싣지는 않았다. 배를 만드는 사람, 배를 바다에 띄우는 사람, 짐을 싣는 사람, 항해를 하는 사람이 각각 다르다. 그만큼 각각의 전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배에 대해 종합적으로 알기란 매우 어렵다. 심지어 돛을 제작하는 것도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항해사마다 각기 그 방법이 달랐다. 어떤 이는 팽팽하게 조이는가 하면 어떤 이는 느슨하게 했던 것이다. 즉 정해진 규칙이 없는 듯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험을 통해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방법이란 첫째, 경험을 통해 가장 속도를 많이 낸 선체의 모양을 결정하는 것이다. 둘째, 바람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위치에 돛대를 설치한다. 셋째, 가장 효과적인 돛의 모양과 수를 정하고 바람에 따른 각도를 조절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짐을 속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싣는다. 이것은 모두 경험에 의해, 즉 실험에 의해 그 정확한 데이터를 찾아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큰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지금은 실험의 시대다. 그래서 나는 머지않아 어떤 천재 물리학자가 그 일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물론 나는 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들은 항해 중 몇 번이나 적함에 출격을 받았다. 하지만 짐을 뒤로 옮겨 놓은 덕분에 재빨리 도망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출항한 지 30일 만에 무사히 바다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데까지 갔다. 선장은 위치를 확인해 보더니 승객들에게 목적지인 팔머스 항이 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밤 동안 잘 달린다면 내일 아침에는 항구 입구에 닿을 것이라고도 했다. 또 선장은 야간 항해를 하면 민간 선박으로 위장해 영국 해역 근처를 떠돌고 있는 적함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거라는 말을 덧붙였다. 배는 돛을 있는 대로 다 올렸다. 바람은 순풍이었고 제법 강했기 때문에 배는 쏜살같이 앞으로 나아갔다. 실리 군대에 왔을 때는 암초를 피하기 위해 멀리 돌아갔지만 대체로 순조로운 항해였다. 한편 세인트 조지 해협에는 때때로 심한 조류가 생겨 지나가던 배를 집어삼키는 일이 종종 있었다. 클라우드 질리 샤블 경의 군대가 탔던 배가 침몰한 것도 바로 그 지점이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그런 일이 닥친 것이다. 당시 뱃머리 막루에서 한 명이 앞을 살피고 있었는데 선원들은 가끔씩 그에게 앞을 잘 봐 하고 소리쳤다. 그러면 막루에 있던 선원은 알았어 알았다고 하고 대답했다. 망보는 자가 한눈을 팔거나 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졸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눈을 감고 있었던 것인지 그는 바로 눈앞에 나타난 등대의 불빛을 보지 못하고 말았다. 아래쪽에 있는 조타석이나 다른 막루에 있던 선원들은 커다란 돛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미처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결국 바람에 돛이 흔들리면서 불빛이 발견되었고 갑판에는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그 불빛은 어느새 수레바퀴만큼 크게 보일 정도로 가까이 와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깊은 한밤중이었다. 때문에 선장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결국 문제를 해결한 건 케네디 대령이었다. 그는 갑판으로 뛰어나와서 위험을 확인하더니 돛은 그대로 둔 채 뱃머리가 바람 부는 쪽으로 돌아가도록 내버려두라고 명령했다. 이것은 돛이 달린 배는 무척 위험한 조치였다. 하지만 그 덕분에 충돌은 피할 수 있었다. 배가 등대가 서 있는 바위 위로 똑바로 올라가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이 일로 해서 나는 등대가 얼마나 유용한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래서 필라델피아로 돌아가면 그곳에 더 많은 등대를 세우겠다고 결심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갑판이 떠들썩해졌다. 항구가 저만 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안개가 심해서 육지는 보이지 않았다. 안개가 거친 건 9시 경이었다. 극장의 막이 열리듯이 수면에서부터 항구와 배들 그리고 도시를 둘러싼 평원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오랫동안 망망한 바다 밖에는 볼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무척 황홀한 광경이었다. 특히 이제는 적함의 공격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에 모두들 진심으로 기뻐했다. 나는 아들과 함께 곧장 런던을 향해 출발했다. 가는 도중에 솔즈베리 평원에 있는 석기시대 유물 스톤헨지와 윌턴에 있는 펜브로크 경의 저택과 정원을 구경하기도 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1757년 7월 27일에 드디어 런던에 도착했다. 10. 의회의 대표로서 나는 찰스 씨가 주선해준 숙소에 짐을 푼 후 곧바로 포더길 박사를 찾아갔다. 떠나기 전 친구들이 런던에 도착하면 그분을 찾아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충고를 받으라고 했기 때문이었다. 포더길 박사는 곧바로 정부에 탄원하기보다는 먼저 우선 개인적으로 영주를 만나보라고 충고했다. 그럼으로써 영주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회유하여 좀 더 평화적으로 일을 수습하라는 게 그의 의견이었다. 나는 포더길 박사와 만난 후 곧바로 오랜 친구로서 편지 왕래를 했던 콜린스 씨를 만났다. 그런데 콜린스 씨는 나를 보자 버지니아의 거상인 존 헨베리 씨로부터 내가 오면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했다. 이유인즉 당시 영국 의회의 의장이었던 그랜빌 경이 나를 보고 싶어 하는데 헨베리 씨 자신이 직접 나를 데려가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다음날 아침에 보자고 헨베리 씨에게 전가를 보냈다. 다음날 헨베리 씨는 나를 찾아왔고 마차로 그랜빌 경의 저택으로 데리고 갔다. 그랜빌 경은 정중하게 나를 맞이했다. 그리고 아메리카의 정세에 대해서 몇 가지 물은 다음 본론을 꺼냈다. 당신네들은 법률의 본질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소이다. 왜냐하면 당신네들은 국왕이 지사에게 내리는 훈령을 법률이 아니라면서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요. 뿐만 아니라 당신네들은 국왕이 내리는 훈령을 당신들 멋대로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프랭클린 씨, 본래 훈령이라는 것은 작은 기념식에서 외교 사절에게나 하는 그런 사소한 것이 아니오. 법에 능통한 판사들이 작성한 초안이 의회에서 심의며 토론을 거쳐 수정된 후에 국왕의 서명을 받아 완성된 것이 바로 훈령이란 말이오. 때문에 훈령은 사소한 지령 따위가 아니라 바로 당신네들이 지켜야 하는 국법인 것이오. 당신네들이 사는 땅의 최고 입법자가 국왕이라는 것을 명심하시오. 저는 그런 원칙은 처음 듣는군요. 식민지의 법률은 우리 의회가 만든 후 국왕의 재가를 받는 것이며 일단 재가가 나면 국왕께서도 그것을 취소하거나 폐기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가 국왕의 재가 없이는 법을 만들 수 없듯이 국왕께서도 우리의 동의 없이는 식민지의 법을 만들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랜빌 경은 내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다고 딱 잘라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생각이 변한 건 아니었다. 그렇게 그랜빌 경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있었다. 바로 영국 궁정이 우리가 사는 식민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날 숙소로 돌아온 나는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두었다. 그 일이 있기 약 2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당시 영국 정부는 국왕의 훈령을 식민지의 법으로 하자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하원이 이를 부결시켰고 이 때문에 우리는 하원 의원들을 우리의 친구이며 자유의 수호자이자 동지로 인정하고 칭송했다. 그런데 1765년 의회는 가당치도 않는 인지세법을 통과시켰다. 그로써 우리는 의회가 애초에 정부의 법안을 부결시킨 것은 식민지의 자유를 옹호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특권을 보전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쨌든 그랜빌 경을 만나고 며칠 후 나는 호더길 박사의 주선으로 스프링 가든에 있는 토머스 펜 씨의 저택에서 영주들을 만났다. 우리의 이야기는 가능하면 상식적인 선에서 합의하자는 선언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영주와 내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선이 너무 달랐다. 우리는 내가 열거한 불만 사항들을 면밀하게 짚어나가면서 나는 나대로 영주들은 영주들대로 각자의 입장을 정당화하느라고 애썼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의견차는 점점 더 벌어지기만 했다. 결국 끝내 합의를 보지 못했고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하고 헤어지고 말았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영주들이 다시 한번 숙고해 보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영주들은 내가 제출한 서류를 자신들의 일을 봐주고 있는 퍼디낸드 존 페리스라는 변호사에게 바로 넘겨버린 후 그와 논의해보라고 통보해왔다. 페리스 변호사는 펜실베니아와 메릴랜드의 경계선 문제로 70년이나 계속되고 있던 소송을 맡으면서 영주들에게 신뢰를 얻었고 그로 인해 주의회와 논쟁이 벌어질 때마다 영주들을 대표해서 공식 서류와 교서를 도맡아 작성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매우 거만했고 성격 또한 불같았다. 그런 성격 탓인지 그의 문장은 표현 자체가 건방졌을 뿐만 아니라 논점도 흐릿했다. 그래서 나는 의회에 그가 출석할 때마다 그를 혹독하게 비판했었다. 결국 그는 내게 앙심을 품었고 나를 볼 때마다 자신의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감추지 않고 있었다. 때문에 난 그와 논의해봤자 아무 결론도 얻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즉시 영주들의 제의를 거절하면서 영주들이 아닌 그 누구하고도 논의하지 않을 거라고 했다. 그러자 페리스 변호사는 내가 영주들에게 보낸 서류를 법무장관과 차관들에게 보이고 그들의 의견과 충고를 받으라고 권했다. 하지만 답은 오지 않았다. 서류는 1년에서 꼭 8일이 모자라는 긴 시일 동안 영국에 머물러야만 했다. 나는 여러 차례 답을 달라고 영주들에게 요청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같은 대답만 했다. 우린 아직 법무장관과 차관으로부터 아무 조언도 받지 못했소. 나로서는 법무부에서 영주들에게 어떤 조언을 했는지 또는 영주들 말처럼 아무 조언을 안 했는지 도통 알 길이 없었다. 그런데 페리스가 작성하고 서명한 장문의 교서가 주의회에 제출되었다. 거기에서 그는 내 서류를 언급하면서 무례하게도 형식도 갖추지 않은 서류라고 했다. 물론 영주들의 행동에 대한 톡 보이는 변명을 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게다가 본래 목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공평 무사한 사람을 보낸다면 타협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도 했다. 즉, 내가 이 일의 적임자가 아니라는 말이었다. 여기에서 페리스 변호사가 말하는 갖추지 않았던 형식이란 서류 맨 앞에
존경하는 펜실베니아주의 영주들에게 라는 칭호를 붙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내가 그것을 생략한 이유는 스프링 가든에서 내가 말로 전했던 내용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글로 기록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이었다. 일이 이렇게 우물쭈물 지체되고 있는 사이 주의회는 데니 지사를 설득해서 영주의 재산에도 일반인과 똑같은 세금을 붙인다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말았다. 때문에 페리스 변호사의 교서는 논쟁의 중심이 되지 못했고 교서에 답하는 일도 생략되어 버렸다. 하지만 이 법안이 국왕의 재가를 받기 위해 영국으로 보내졌을 때 영주들은 재가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했다고 한다. 물론 페리스 변호사의 조언에 따른 행동이었다. 영주들은 그 충고에 따라 추밀원에 탄원서를 냈고 그 결과 청문회가 열렸다. 영주들과 나는 각자의 주장을 변호하기 위해 각각 2명씩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들의 주장은 이랬다. 이 법안은 일반 시민들이 내야 할 세금을 영주들에게 부과시키려는 속셈으로 계속 강행될 경우 시민들은 영주들을 우습게 볼 것이 뻔하며 종국에는 영주의 파산이 약이 될 것이라는 거였다. 이에 우리는 절대로 그와 같은 의도는 없으며 그런 결과는 발생하지도 않을 거라고 했다. 또 세금 평가원은 성실하고 사려 깊은 사람들인데다가 공평하고 정당하게 평가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만약 실제로 일반인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영주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 생기는 이익은 근소하기 때문에 서약을 깨면서까지 그런 짓을 할 리 없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이 법안이 철회되면 틀림없이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게 될 거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왜냐하면 현재 국왕이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10만 파운드의 지폐가 인쇄되어 일반에 유통되고 있는데 만약 이 법안이 철회된다면 지폐의 가치가 하락할 것이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파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면 앞으로 정부의 일로 모금을 하게 될 때에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또 우리는 영주들은 자신들에게 세금이 부당하게 부과될지도 모른다는 근거 없는 걱정을 하면서도 일반 시민들이 지폐 가치의 하락으로 입게 될 재난 따위는 아무 상관없다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영주들을 맹렬하게 공격했다. 이런 와중에 고문관 중 한 사람인 맨스필드 경이 조용한 손짓으로 나를 불렀다. 그는 나를 서기실로 데리고 가더니 이렇게 물었다. 그 법률을 시행해도 영주들이 재산상 큰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게 확실하오? 나는 자신있게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럼 그 점을 보증한다는 계약서를 쓰는데 이의는 없겠지요? 물론입니다. 그러자 맨스필드 경은 페리스 변호사를 따로 부르더니 뭔가를 의논한 것 같았다. 그러더니 우리 측 제안을 수락하겠다고 했다. 이에 의회 서기가 이를 내용으로 하는 서류를 작성했고 나와 식민지 대표로서 일반 사무를 대행하던 찰스 씨가 각각 그 서류에 서명했다. 맨스필드 경은 서명을 확인한 후 의회 회의실로 돌아가 마침내 법안을 통과시켰다. 영주들 쪽에서는 몇몇 개의 조항을 수정한다는 조건을 제시했지만 우리는 개정할 때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주의회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 영국 의회의 명령이 오기도 전에 1년치 세금을 부과시켰다. 또 세금 평가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기구로 의원회를 조직했는데 이 의원회에는 영주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위원회 위원들은 충분히 조사한 후에 세금이 공정하게 부과되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만장일치였다. 주의회는 앞서 말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일을 성사시킨 내 공적을 크게 인정해 주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지폐가 전 지역에 유통되었고 또 신용을 얻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덕분에 나는 귀국과 동시에 주의회가 주는 감사장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모두가 이 결과를 기뻐했던 것은 아니었다. 영주들은 데니 지사가 이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영국에서 통과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를 지켜야 할 훈령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던 것이다. 이에 지사는 장군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왕에게 충성하기 위해 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또 영국 궁정에는 그를 후원하는 강력한 지지자들이 있었다. 때문에 지사는 영주가 하는 협박에 조금 더 신경 쓰지 않았다. 결국 그 협박은 끝내 실현되지 않았다. 프랭클린 연보 1706년 보스턴에서 태어나다 1714년 8세의 그래머
스쿨에 입학하다. 1716년 아버지의 양초 비누 사업을 돕다. 1718년 제임스 형의 인쇄소에서 수습공으로 일하다. 1721년 뉴 잉글랜드 커런트에서 자유기고가로 남몰래 활동하다. 1723년 집을 나와 필라델피아에 정착하다. 키머 인쇄소에서 일하다. 1724년 키드 지사의 권유로 런던 대에 오르다. 1726년 필라델피아로 돌아오다. 1727년 전토 클럽을 결성하다. 1728년 메러디스와 동업으로 키머의 인쇄소를 인수하다. 1730년 데보라 리드와 결혼하다. 1731년 회원제 도서관을 시작하다. 1732년 가난한 리처드의 달력을 발표하다. 1733년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라틴어를 배우다. 1736년 유니언 소방대를 창설하다. 1737년 필라델피아 우체국장에 임명되다. 1742년 프랭클린 스토브를 발명하다. 1744년 아메리카 철학가 협회를 발족하다. 1746년 논설 명백한 징시를 발표하다. 전기 실험을 시작하다. 1748년 인쇄업에서 은퇴하다. 1749년 펜실베이니아 대학을 설립하다. 1751년 주의회 의원으로 선출되다. 필라델피아 병원을 설립하다. 1752년 연을 이용해 전기와 번개가 근본적으로 같은 것임을 밝히다. 피레침을 발명하다. 1753년 고드프리 코플리상을 수상하다. 아메리카 최신 장관이 되다. 1754년 올버니로 가는 도중 연방 정부를 구상하다. 1757년 필라델피아 대표로 영국으로 가다. 1762년 아메리카로 돌아오다. 1764년 펜실베니아 대표로 임명되다. 1768년 조지아 대표로 임명되다. 1769년 뉴저지 대표로 임명되다. 1770년 매사추세츠 대표로 임명되다. 1772년 프랑스 아카데미 외국인 회원으로 위촉되다. 1773년 미국 독립전쟁 발발하다. 1774년 최신 장관직에서 해임되다. 1775년 아메리카로 돌아오다. 1776년 펜실베니아 대표로 미국 독립선언문에 서명하다. 사절단으로 프랑스에 파견되다. 1779년 프랑스 정권 공사로 임명되다. 1782년 평화를 위한 예비 협정에 서명하다. 1783년 정식 평화 협정에 서명하다. 1785년 아메리카로 돌아오다. 1787년 재헌의회에 참여하다. 1788년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다. 1790년 4월 17일 늑망염으로 사망하다. 프랭클린 어로 결혼하기 전에는 눈을 크게 뜨고 결혼한 후에는 눈을 반쯤 감아라. 교육받지 못한 재능은 광산 안에 있는 은과 같다. 당신은 지체할 수도 있지만 시간은 지체할 수 없다. 당신의 재능을 숨기지 마라. 재능은 쓰라고 주어진 것이다. 그늘 속의 해식의 꼴이 아니고 무엇인가. 많이 읽어라. 그러나 많은 책을 읽지는 마라. 말을 잘하는 것보다 행실을 잘하는 것이 더 낫다. 변명을 잘하는 이는 변명 외에는 잘하는 것이 없다. 사소하고 일시적인 안위를 위해 근본적인 자유를 포기하는 자는 안위와 자유 모두 누릴 자격이 없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유리도자기 그리고 명성은 쉽게 깨진다. 그리고 결코 원 상태로 돌리지 못한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은 사람을 건강하고 부유하며 현명하게 한다. 젊은 의사와 늙은 이발사를 조심하라. 지식에 대한 투자는 항상 최고의 이자를 낸다. 참을 줄 아는 자는 그가 바라는 것을 가질 수 있다. 행복한 사람이란 일하는 사람이다. 비참한 사람이란 한가한 사람이다. 활기와 끈기는 모든 것을 정복시킨다. 가지고 싶은 것은 사지 마라. 꼭 필요한 것만 사라. 작은 지출을 삼가라. 작은 구멍이 거대한 배를 침몰시킨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의무이며 또한 사회에 대한 의무다. 게으름은 피부치의 녹과 같다. 노동보다 더 심신을 소모시킨다. 결단하여 해야 할 일은 실행하겠다고 결심하라. 결심한 것은 반드시 실행하라. 결혼은 적절한 치료가 된다. 결혼은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다. 따라서 사람은 결혼해서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된다. 겸손하게 의견을 말하면 상대도 곧 납득을 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줄어든다.
그리고 나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면 나의 옳은 생각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박수를 보내준다. 늘 자기 의견만 정당하다고 고집하지 마라. 고통을 겪어야 강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인가를 알아야 한다.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그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손에 넣을 수가 있다. 곤란을 예기치 마라. 결코 마음을 어지럽히지 마라. 과학서적은 새로운 것을 읽고 문학서적은 오래된 작품을 읽어라. 그대는 인생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왜냐하면 시간은 인생을 구성하는 재료이기 때문이다. 똑같이 출발하였는데 세월이 지난 뒤에 보면 어떤 이는 뛰어나고 어떤 이는 나고 되어 있다. 이 두 사람의 거리는 좀처럼 가까워질 수 없게 되어버렸다. 이것은 하루하루 주어진 자신의 시간을 잘 이용하였느냐, 허송하였느냐에 달려있다. 근면은 빚을 갚지만 절망은 빚을 늘린다. 금전은 바닥이 없는 바다 같은 것, 양심도 명예도 빠져서 떠오르지 않는다. 절제, 배부르도록 먹지 말자, 취하도록 마시지 말자. 침묵, 자타에 이익이 없는 말은 하지 말자,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자. 질서, 모든 물건은 제자리에 두자, 일은 모두 때를 정해서 하자. 결단,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하겠다고 결심하자. 결심한 것은 반드시 실행하자. 절약, 나나 남에게 유익하지 않은 일에는 돈을 쓰지 말자. 쓸데없는 낭비는 하지 말자. 근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언제나 유용한 일을 하자. 무익한 행동은 끊어버리자. 진실, 사람을 속이지 말자. 순수하고 공정하게 생각하자. 언행을 일치시키자. 정의,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하지 말고 남에게 응당 줘야 하는 이익은 꼭 주자. 중용, 극단을 피하자. 상대가 나쁘다 하더라도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말자. 청결, 신체, 의복 등 습관상 모든 것에 청결을 유지하자. 침착, 사소한 일, 일상적인 일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말자. 순결, 건강과 자손을 위해서만 잠자리를 하자. 감각이 둔해지고 몸이 쇠약해지고 부부의 평화와 평판에 해가 될 정도로 하지 말자. 겸손,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본받자.